여러분, 우리가 계정분류론의 마지막 IS 계정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맨 먼저 수익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 원동력이다. 델타, 바로 캐피탈의 뭐가 되느냐, 정부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여기는 바로 세 단계로 나눕니다. 바로 장사와 직접 연관이 있다 할 때는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주고, 매출액이 가장 대표적인 뭐가 되느냐, 영업수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다음에 이제 여기 영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물건을 팔아가 번 돈, 매출액이다. 그래서 매출액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이야기가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알아둬야 될 거는 총 매출액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총 물건을 파는 매출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여기에다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뭐가 되느냐, 그럼 매출에 대한 뭐가 됩니까? 할인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환입이라든가 애누리라든가 요 세 가지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이거는 차감을 해준다는 얘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로 순매출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매출에 대한 할인을 해줬다든가 매출에 있는 물건이 돌아온 환입이나 애누리가 있을 때는 이걸 갖다 뺀 차감액을 순매출액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순매출액이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느냐, 영업의 수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외다 그럴 때 영업외는 어떻죠? 이렇게 우리가 되는데, 영업외는 바로 장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이 늘어나는 원동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사를 하며 일어나는 매출액.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라면 바로 영업에는 장사가 아닌 쪽에서 자본을 늘어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느냐, 이자료다. 이자의 계통에 속하는 영역들. 거의 대다수가 이자료는 뭐가 되죠? 장사 이외에 일어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자 수익이라든가 배당금 수익, 배당금도 일종의 뭐가 되죠? 내가 주식을 샀을 때 바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배당금 수익이 있다든가, 임대료는 집세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집세를 받을 때 반대는 임차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대한 처분이익이다.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익이다. 그리고 투자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이다. 사채 상환이익이다. 그 다음에 자산 수정이익, 그 다음에 채권 면제수익, 보험차익. 원래 요 세 가지는 뭐였느냐, 옛날에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그럼 뭐 계정의 분류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뒤에 있는 올드 제도가 뉴 제도로 바뀌는 것과 뭐라 그러냐, 그러면 회계 제도 변경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바로 계정과는 또 되느냐, 옛날은 여기서 자산 수정이익이나 그 다음에 채무 면제수익이나 보험차익은 특별이라는 계정을 뒀습니다. 영업에 특별이라는 계정을 두다가 2008년도에 계정 과목에 대한 변경을 갖다 하며 제도의 회계 제도의 변경이 일어나며 바로 SBU,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사업의 부재화라는 이야기. 삼성 같은데 핸드폰이다 그럴 때 핸드폰을 제가 즐겨 쓰지만 핸드폰 A는 A대로, 핸드폰 B는 B대로, 핸드폰 C는 C대로. 바로 여러분 아마 뭐 경영 같은 데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비교적 우리가 봤을 때 마케팅 쪽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제품별로 운영한다. 그런데 SBU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뭐 경영을 자주 하다 보면 우리가 재무관리 쪽에서는 바로 주식을 한 종목에 사지 말고 여러 종목으로 분리해서 사라 그럴 때, 포트폴리오 그럴 때 역시 포트폴리오가 뭐가 됩니까? 쪼개서 운영한다는 이야기, SBU와 같은 거죠. 여기도 회계 쪽에서 뭐가 되느냐, SBU가 나오면서부터 바로 이 특별수익이 어디로 빠져버리느냐, 영업외로 올라갔다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속에 있는 이제 자산 수정이익. 자산을 누구로부터 정려를 받았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자산을 정려했다. 이 정려는 생애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지 평상시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특별이었는데 특별이 없어지면 영업외로 올라갔다 하는 얘기를 알아둬야 되고, 채무 면제 수익은 내가 예를 들어 남에게 빚을 갖다가 10억을 빌렸었는데 어떠냐 그러면 상대 쪽에서 야, 너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상감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 3분의 2만 돌려받겠다. 그러면 10억 속에서 6억만 돌려주면 나는 원금 탕감을 해주겠다. 그러면 채무 면제 수익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채무 수익 면제를 받는 사람 입장은 매우 특별하다. 그러니까 옛날 특별 수익인데 지금 현재 어디? 바로 영업외 쪽으로 올라갔다. 그걸 채무 우리가 면제 수익이라고 하죠. 또 내가 보험을 들 때 상당히 많은 돈을 갖다가 가액을 갖다 들었는데 10년, 20년 지나면 건물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흐려지죠. 근데 말기에 가서 불이 났다. 그러면 속된 말로 불이 나지 않을 때보다는 화재가 났을 때 받는 금액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빼고 남은 금액과 대비했을 때 이득이 날 때를 보험차익이라고 불러주죠. 이 세 가지는 회계제도 변경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로 봤죠? 바로 특별로 보다가 특별에서 뭐로 갔느냐? 현재는 영업외로 갔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고, 회계제도 변경을 우리가 배울 때는 회계란 한 자리 그간은 머물지 않고 대표적인 게 KGAAP에서 KIFRS로 변경된 것도 가장 최근에 회계제도 변경이듯이 개정이든 제도든 모든 것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바뀌게 된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이 세 가지가 다 그렇게 올라갔다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SBU다. 그럴 때 SBU는 사업부별로 이득을 냈을 때 SBU별의 하나의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속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눈다 하는데, 장사와 직접 연관되는 것 매출액, 양사 이외에 이자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에 속하는 게 영업외였고, SBU는 바로 사업부별로 예를 들어 수익을 냈을 때 SBU 수익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여러분하고 비용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비용은 반면에 어떤 이야기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비교적 비용은 뭐를 갖다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수익의 반대적 개념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수익은 자본을 늘어나게 했다면 비용은 바로 자기 자본을 갖다가 줄여주는 역할, 바로 자본을 까먹더라 이럴 때 마이너스 델타 캐피탈이 된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바로 비용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가 내가 수익의 반대 개념이며, 바로 BS의 표, IS의 표로 볼 때는 뭐가 되죠? 차변 쪽에 있는 걸 얘기하고, 수익은 대변 쪽이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차변 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 매출의 원가다. 매출의 원가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제가 첫째 OT를 할 때부터도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차이점을 나타내는 게 어느 쪽이죠? 물었을 때 바로 상품계정이라고 말했죠. 그럼 여러분하고 잘 알지만 상품계정을 봤을 때 상품계정은 바로 IS 계정과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하며, 차변 쪽은 뭐가 되죠? 바로 내 주변에 돈이 얼마나 갖춰 하는 비용성을 나타내고, 대변 쪽은 뭐가 되느냐? 내가 이 상품을 팔아가 얼마 이득을 받죠 하는 수익의 개념을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상품 장사를 위하여 지난번 사왔다가 이번에 넘어오면 기초재고, 이번에 내가 돈 주고 사온 매입액, 이번에 내가 물건을 판 순매출액, 물론 여기는 매출에서 환입이나 애누리나 할인을 빼주는 거겠죠. 그럼 여기 뭐가 되느냐? 기말 재고다. 이렇게 우리가 포맷을 말했죠. 그랬을 때 여기를 갖다 우리는 A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면, 항상 전에도 말했지만 A에다 B를 더하여 C를 빼라. 그럼 매출의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매출의 원가는 A에다가 B를 더하여 C를 빼면 매출의 원가 대입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강조했던 부위의 이야기가 바로 매출의 원가, 매출의 원가를 산정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 영업 속에서 여기까지는 영업이 되는데, 영업 속에서 바로 매출의 원가 이외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장사에 들어간 비용은 비용인데 뭐가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일반 관리비는 뭐가 되느냐? 픽스드 코스트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임차료를 예를 들면 되죠. 임차료는 바로 내가 물건을 얼마 팔든 관계없이 똑같이 들어가는 비용은 뭐가 됩니까? 뭐 매출액이 1억이든 매출액이 2억이든 집세 내는 임차료는 어떻죠? 똑같으니까 고정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광고를 친다 그럴 때 광고비, 바로 밸리어블 코스트, 매출액과 정비례하며 광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결합했을 때를 총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TC라고 얘기하고, 이 두 가지 비용을 바로 임차료 같은 고정비, 여기는 매출액과 정비례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변동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비는 뭐가 되냐? 변동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일반 관리비는 FC이다. 근데 여기서 그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분리하지 왜 그러냐? 그런데 이건 바로 업종에 따라 각각 조금씩 달라질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두리뭉실 배우지만 그 업종의 성격에 따라 고정적으로 들어가면 일반 관리비, 매출액과 정비례하며 들어가면 바로 변동비, 판매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는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 못하지만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바로 급여, 그리고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월급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걸 갖다 우리는 복리후생비라고 한다 하는 말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임차료, 임대료의 반대로서 집을 세를 갖다 빌려서 운영할 때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접대비, 그 다음에 세금 공과, 그리고 여러분 광고 선전비, 대손상각비. 대손상각은
지난번에도 간단히 기초감 많이 언급이 되겠지만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다 100% 받으면 장사는 절대 망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항상 장사를 하다 보면 남에게 물건을 팔았다가 나중에 떼먹히는 걸 갖다 우리는 대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대손을 위하여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대손은 12월 30일이 되면 실제로 떼먹힌 게 아니라 떼먹힐 것이다 하고 예정하는 비용을 대손을 대비한 충당금이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두고 실제로 다음 기회에 넘어가가 떼먹힐 때를 대손 상각이다. 그러니까 충당금에서 상각비를 갖다 빼주는 형체 차감 형태를 취하는데 그 부위는 나중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대손 상각비는 일종의 바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속하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영업에 대한 거. 매출의 원가, 장사를 위한 원가는 반드시 장사를 위하여, 판매비는 고정비 성격, 판매비는 변동비 성격, 일반 관리비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됩니까? 고정비 성격을 띠고 있고, 나중에 손익분기점 얘기할 때 판매비 일반 관리비를 배우겠지만 여기도 한번 알아두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온 게 영업의 비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영업의 비용은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바로 이자료, 내가 주는 이자, 또는 남에게 줘야 할 배당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거의 대다수가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이자 비용이다,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다, 유가증권 평가 손실이다, 재고자산 평가 손이다, 투자자산 처분 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옛날에는 특별자리에 있어요. 홍수, 지진, 이게 재손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주는 손해, 그러니까 재손실. 그런데 거기도 옛날은 특별히 있었는데, 이 특별히 바로 2008년도 SBU가 나오면서부터 제도 변경에 의하여 바뀌게 되었다는 거. 지금 어디 갔죠? 바로 영업의 쪽으로 올라갔다. 하늘이 주는 손해, 하늘이 주는 손해를 재손실이라고 하죠. 홍수가 나든지 재해가 나든지 지진이 났다, 손해보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재손실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옛날은 특별로 받지만 특별히 없어지면서 바로 현재는 영업외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재손실이 올라갔다 이거죠. 그리고 기업이 내는 세를 갖다 우리는 법인세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보통 일반인이 낼 때는 소득세를 낸다. 일반인은 우리가 법인이 아니죠. 법인이란 말의 뜻은 뭐가 되죠? 원래는 사람이 아닌데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았다. 대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삼성은행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건희 대표를 욕을 했다, 옛날에 이건희 씨는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삼성 내 이건희 씨가 나를 갖다 명예훼손으로 였는 게 아니라 삼성 법인이 어게 되죠. 바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바로 기업이 세금을 내는 대신 법적으로 인격을 보장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법인세 개념이 되죠. 그럼 장사를 하면 항상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SBU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사업부별로 A 파트 사업부, B 파트 사업부, C 파트 사업부, 사업부별로 손해를 본 부위, 이걸 갖다 SBU에 뭐가 되느냐? 손해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는 걸 알면 계정 과목까지. 통상 회계학을 공부하며 계정이 분류가 되지 않고 계정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죠? 절대 어떻게 되느냐? 회계학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 여러분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며 수업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계정 과목 분류는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 얘기하여, 지금까지 여러분 자산, 부채, 자본인 PS 계정과 그리고 바로 IS에 속하는 수익과 비용을 우리 영역별로 구분하며 정리를 했으니까 또박또박 정리를 잘해서 노트화 시켜주고 책을 잘 보시며 정리를 잘해주고 서브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제 계정 분류는 전부 다 마무리를 지으며 이제 2절에 속한 회계 기초이론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하나하나 기초이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회계학이 가지는 기초개념이 어떤가를 연결하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장에 가게 되면 이 기초이론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며, 항상 너희 되느냐, 회계를 갖다가 공부하는데 항상 너희 되느냐, 암기식 공부, 가장 나쁜 방법이 암기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학생은 이럽니다. 옛날에 KGAP가 과거 때 뭐 들먹이느냐, 근데 이 과거를 모르면 보수주의, 안전성주의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포괄주의, 단격적주의, 이런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다 이거죠. 알기는 아는데 이걸 갖다 해설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만 완벽한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에서 이 장르는 아마 거의 KGAAP에 나오는 이야기를 KIFRS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회계학을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기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어야 되느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기는 많은 시간을 투하하지 않지만 쭉 한번 정리하며 나가주는 것이 KIFRS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뿌리 없는 회계학, 이건 암기식이에요. 뿌리를 반드시 어야 되느냐 그럼 가져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죠?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공중에 돌을 던지는 꼴밖에 안 난다 이거죠. 그런 사람 절대 어야 되느냐 회계학에 성공 못합니다. 물론 시험 보기 위하여 단발적으로는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완벽한 해설을 해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장면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KGAP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KIFRS를 설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짧은 속도로 물론 옛날에 지난 부위도 좀 있고 이러지만 그러나 이거는 완벽한 회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부위가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빼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갖다 시킨다 그러는데도 여러분 이해를 구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여기에 개념을 갖다 우리가 보면 회계 기초 개념이 뭐냐, 그리고 회계 정리 세 가지를 우리가 가볍게 한번 쳐봐주고 그 다음에 회계 정보는 누가 이용하느냐, 그리고 회계가 어떤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하느냐 하는 걸 가볍게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회계라는 말의 정의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합리적 판단이 됩니다. 회계에 대한 기초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회계 정의는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합리적 판단이다. 자, 우리가 합리적 판단이라는 말은 궁극은 뭐를 갖다 얘기합니까? 수많은 경제활동에서 기업이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내릴 때 그 회사의 회계 자료에 속하는 정보에 속하는 뭐가 됩니까? 바로 회계 정보, 즉 재무제표를 우리는 봐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경영자나 주주나 채권자가 기업의 인계관계자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회계는 하나의 정보의 AI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IS라는 말은 바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이다 하는 말을 쓰죠. 바로 이거는 회계가 주는 어떤 하나의 정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뭐를 갖다 배울 때 혹시 경영의 마케팅을 배울 때 시장의 정보를 통하여 마케팅을 이끌어갈 때 MIS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런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사관리에서 여러분이 자소서를 쓰고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럴 때 그 자소서가 여러분들의 변동을 갖다 쭉 적어서 나중에 우리가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삼성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삼성에서 이런 사람을 갖다 구한다 그러면 사장님이 쭉 자기가 해야 되죠. 인터넷 속에서 쭉 자료를 넣으면 그 사람 해당 적합한 사람을 뽑아가 바로 회사 자체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한다. 이거 APIS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AIS 역할을 한다 하는 말이 되죠. 세 번째는 오늘날 모든 주식회사는 뭐가 되냐, 굉장히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회계학이다. 그래서 합리적 판단을 위하여 두 번째는 AIS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주식회사라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정보를 갖다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를 출시해야 된다는 세 가지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 회계적 정보는 누가 이용하죠 하는데 바로 궁극은 경영자는 바로 회사의 뭐가 됩니까? CEO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리고 이제 주주는 바로 돈을 내주고 즉 뭐가 됩니까? 회사에 자금을 대준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데 주주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정말 경영자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판단의 근거가 뭐가 되죠? 회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중요한 정보가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가 세금을 얼마 거두느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회사의 종업원이나 노조 같은 사람들도 우리 회사가 지금 어려우냐,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주는 하나의 이해관계자, 바로 회사에 관련되는 사람, 인터레스트 그룹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는 말은 바로 이해관계자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우리 책에 있는 5가지, 이 5가지가 바로 회계의 이해관계자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회계의 사회적 기능은 어떤 거냐 하는데 가볍게 우리가 본다면 첫째는 사회 자본을 제대로 가게끔 돈이 정말 흘러가야 할 곳에 흘러가야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뭐가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제2금융회사가 무너졌을 때는 회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자원이 제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짓 정보가 나오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주주가
정말 이사들이 똑바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느냐 수탁 책임을 확인하는데, 그리고 사회적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공과금을 매길 때 기초자료가 된다 하는 세 가지 이야기, 바로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배, 그리고 수탁의 책임에 대하여 공시를 주는 효과, 그리고 사회 통제에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뭐가 된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계학이고 기초개념이다 하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줌으로써 세 가지 영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걸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 분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본다면, 회계 분류는 바로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원가회계라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맨 먼저 재무회계는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재무회계는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느냐, 그럼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이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가지는, 이해관계자라고 말하죠.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하나의 뭐가 되냐, 외부 정보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외부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다. 그럼 이제 관리회계다 그럴 때, 관리회계는 CEO가 정말 우리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세무회계는 여러분 잘 아는 세법에 의하여 세금에 대한 이야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 얼마 세금을 내야만 정확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무회계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는 이 물건의 원가가 어느 정도냐,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에 대한 원가를 갖다 얘기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무회계가 나오고 관리회계가 나오고 세무회계가 나오고 원가회계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관계자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미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회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인터레스트 그룹이다 이런 말을 갖다 쓴다라고 얘기했죠. 인터레스트 그룹은 바로 이해관계자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정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EO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또 하나의 뭐가 되냐 그러면 정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모든 회사와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이해관계자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라는 말을 앞쪽에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용 속에서 정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되냐, 세금을 얼마 내야 되죠? 정부가 2번 됐군요. 정부가 2번 됐는데 이건 지우고, 정부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느냐 하는 세무회계가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또 정책을 갖다 세울 때 입안돼야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CEO다 그럴 때, CEO는 거의 대다수가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관리회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관리회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권자나 주주나 이런 사람들, 채권자나 주주나 사채업자, 예를 들어 이때는 회사의 채권을 사는 사채를 얘기하지 고리대금업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재무회계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회계를 얘기하는 재무회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비자의 경우는 뭐가 되냐, 이 물건이 과연 원가가 얼마짜리였죠, 얼마였죠, 그리고 또 여기에 죄송한다면 CEO를 갖다 여기 하나 더 살짝 가져오죠. 긋기가 힘드니까 CEO나 바로 소비자의 경우는 원가회계에 속하는 얘기가 얼마인가를 이해를 하기 위하여 쓰여진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누가 회사의 관련자냐에 따라 각각 의되느냐, 회계를 갖다 바라는 각도가 의되느냐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비교하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재무회계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관리회계에 대한 비교를 한번 여기에 PPT는 안 돼 있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회계를 갖다가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각각 의되느냐 하면 바로 분류를 해봤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바로 회사를 갖다 관리하긴 관리회계냐, 그 다음에 재무회계냐, 이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나눠놓고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관리회계와 재무회계, 여러분 책을 갖다 보면 관리, 재무, 관리라고 이렇게 공유되어 있죠. 이걸 갖다 가만히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 그럴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일종의 재무회계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만 얻기 위하여, 일정적으로 유용한 정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재무회계는 바로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된다면, 바로 관리회계는 뭐가 되냐, 기업을 운영하는데 기업 운영의 의사결정, 운영의 디시전 메이킹을 갖다 할 때 DM을 내릴 때 디시전 메이킹의 약자입니다.
바로 관리회계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 이용자는 바로 주주나 채권자다. 이래 되면 여기는 CEO다 이렇게 되죠. 얘는 주주나 채권자 같은 이야기가 바로 대표적으로 재무회계를 취급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성 기준이 다 있고, 그다음에 오는 현재까지 살아왔던 과거 정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적는 게 과거의 정보는 현재도 지금이죠. 바로 이 순간 과거랍니다. 이거 재무회계다 이거죠. 그럼 이건 바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돼야 되죠? 하는 걸 갖다 보고서를 올리는 게 관리다. 여기는 보통 우리가 어떠냐면 일정한 형식을 갖다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일정한 형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관리회계는 어떻죠?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보고서 형식이다. 그다음 일상적 보고서를 올리는 게 관리회계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주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바로 재무와 관리회계까지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KIFRS를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그런데, KIFRS는 국제회계다 보니까 특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회계 원칙들이 어디에서 규정이 되고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옛날은 KGAAP다 이렇게 우리가 되면 지금은 KIFRS로 변경되는 거, 그것도 회계 제도의 변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일부분이 되겠죠. KGAAP다 하는 말을 썼는데, 보통 이제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규정이 되죠? 하는 의미를 가볍게 본다면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다수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회계,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회계 제도를 우리는 GAAP나 KIFRS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보편타당하고 상반된 이해관계자를 조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한쪽을 편중하지 않고 이 회사 누구나 공정하게 중립적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영구불변한 게 아니라 세계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변화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 이런 회계 제도는 고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회계 제도도 바뀐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뭐가 되냐? 의미 속에서 특징 속에 우리가 일어나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회계는 어떻게 우리가 정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정하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하게 되고 사단법인 회계기준원에서 정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바로 한국에서 인정된 IFRS도 역시 이런 금융감독원이나 회계기준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전체 범위 속에서 우리가 요런 제도만 받아들여서 사용하겠다 하는 기준을 잡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가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는 작성자 기준이 아니라 외부 감사. 우리 이런 비용을 갖다 우리 이런 재무관리 쪽에서는 대리 비용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대리 비용은 왜? 자, 회사가 만든 자료를 우리 누구나 다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있는 뭐가 되냐, CEO가 작성한 뭐가 되냐 내용을 주주들이 인정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바로 외부 감사가 이 감사를 했어. CPA들이 그런 일을 하죠. 외부 감사를 갖다 해가지고 이거 타당해, 인정해줄 때 해야 되느냐? 주주들은 인정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런 비용을 갖다 우리가 대리 비용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 재무관리에서는 하게 되는데, 외부 감사를 갖다 우리가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작성한 장부를 믿어달라. CEO가 주주들에게 내가 작성한 장부를 믿어달라,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작성한 정보를 외부 기관에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바로 어떤 판정을 내려줌으로 해서 그 정보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없다를 갖다가 우리가 제3의 관계자인 외부 감사를 갖다가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그만큼 회사에 대한 뭐가 됩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옛날에 해야 되죠. 제2금융기관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갖다 입었던 이야기도 바로 이런 외부 감사가 정확하지 않았다, 외부 감사가 거짓이었다 이거죠. 이 외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리고 바로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제3자인 외부 감사를 돈을 들지만 외부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외부 감사에 적용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상장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상장회사를 하는데, 상장회사는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IPO를 추진한다.
바로 기업을 공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 되느냐?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를 갖다 반드시 받은 장부를 내놔야 된다. IPO에 대한 뭐가 되냐? 추진이죠. 그 다음에 종업원이 3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은 무조건 외부 감사를 받게끔 한다. 이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 IPO 추진, 그 다음에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해야 되느냐?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우는 회계, 스님이 가르쳐야 할 회계는 뭐죠? 재무회계란 말이야. 그래서 재무회계 일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도움되게끔 이런 회계는 어떻게 체계를 갖추고 나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가볍게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계 개념책에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재무 구조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이야기를 갖다 해주는 걸 갖다 우리는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계 개념은, 회계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이의는 바로 회계적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이 개념은 뭐가 되느냐? 바로 왜 개념 체계가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본다면, 회계 개념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건 논리적 현상. 논리적인 어떠냐 그러면 바로 이제 현상, 회계 현상을 갖다 논리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알려주자. 논리적 회계 현상. 회계 현상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해석해주자 하는 얘기가 첫 번째 개념이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기본적인 프레임 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워크란 말, 틀을 갖다 제시한다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논리적 현상으로 회계 제도를 설명하는 틀, 이 틀을 회계 개념에 뭐가 되냐? 기본 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회계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줘야 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이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이런 이야기는 회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KGAAP에서 KIFRS가 되었다 해도 여러분들은 어떠냐 그러면 이해를, 회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기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 틀을 가볍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쭉 이 틀을 하나하나 몇 가지 각도에서,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5가지 입장에서 왜 회계 배워야 되며 기본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여기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회계를 왜 배우니? 바로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갖다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바로 쉽게 얘기해서 회계가 회사가 주는 AIS의 개념이다.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미 이야기가 되고, 정보 전달을 위하여 정확한 이 회사에 정말 나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 회사에 투자를 할 것이냐 등등의 유용한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 줌으로 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무보고서를 갖다 가본적으로 볼 때 항상 공공의 기준, 왜? 회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귀납입니다. 일반적 현상을 모아서 하나의 틀을 만드는 귀납이지 연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공공의 기준을 갖다 공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를 할 때 누가 뭐라 하든 공공의 기준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공준이라고 불러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세 가지 각도를 갖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항상 우리는 뭐가 되냐? 대상은 기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계의 주어는 누구죠? 바로 주식회사. 회계의 주어는 누구죠? 주식회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 주체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대상, 주어는 누구냐? 기업이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재무제표가 쫙 나오면 재무제표에 뭐 BS다. 그럼 BS를 반드시 여기에 적어줘야 되죠. 재무제표의 타이틀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회사니, 그리고 언제니, 언제 작성한 거니, 이 세 가지는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게 어느 회사니 그러는 이야기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기업 실체. 바로 기업 실체를 얘기하는데 주식회사 누구냐? 그걸 갖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업 실체다. 그리고 기업을 갖다 반드시 볼 때는 뭐냐? 기업은 영원히 간다라는 바로 계속 기업의 원칙. 일종의 비록 몇 년에 망하는 한이 있어도 장부를 기록할 때는 항상 영원히 기업은 간다라고 얘기하는 고잉 컨선의 개념. 고잉 컨선의 개념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얘기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종의
하나의 계속 기업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계속 기업이 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하면 기간별 보고 의무다. 기간별 보고를 갖다 반드시 하게끔 하는 기간별 보고 의무를 가진다. 예를 들어 뭐 상장 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6개월마다. 최소한 그래도 모든 일반 기업도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보고를 반드시 하자 이거죠. 예를 들어 회사를 세운 사람이 원래 뭐 세웠으니까 내 만날 때 나중에 끝날 때 보고할게. 이거 안 돼. 인위적으로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은 끊어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관리에는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나중에 혹시 뭐 재무관리에 관련된 부위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재무관리는 반드시 바로 재무관리 자체의 뭐를 회계와 달리 시간을 쭉 연결돼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1년 아니면 상장은 6개월에 한 번씩 끊어가며 반드시 보고한다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계학은 뭐가 적용한데 화폐 시간 가치, 시간의 화폐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기서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을 주어로 잡는다. 기업을 영원히 간다는 가정 속에서 한다. 그리고 기간별을 끊어가며 최소한 먼저 상장 기업의 경우는 6개월이지만 만약에 일반 기업도 1년에 한 번은 보고를 반드시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세 가지 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공공의 기준, 공준이라고 본다 하는 이야기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기 위해서 목적 적합성이나 신뢰성이란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기타에는 비교 가능성과 실질 우선. 비교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비교냐 타인과의 비교냐 이야기가 있고 실질 우선은 모든 정보가 베니핏이 코스트보다 우리가 회계를 갖다 우리가 작성해서 드는 비용이 그 작성해서 얻어지는 결과보다는 커야 이 수익이 더 커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냐면 바로 한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일반 원칙을 제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다. 뒤에가 나옵니다. 제약 조건이 있다. 인정되는 제약 조건.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란 두 가지에 속하는 이게 바로 BS와 여기는 IS에 속하는 영역이고 여기는 A와 L과 C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는 바로 E와 R이라고 얘기하죠.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원칙 그리고 수정할 수도 있는 원칙 이 두 가지를 끝에 가게 되면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되느냐 바로 프레임 틀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내용을 갖다 살펴보며 나가자. 전체 틀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이런 기본 틀을 우리는 가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며 공준부터 시작해서 바로 인식에 대한 기본 원칙 반드시 일반적인 원칙과 수정된 원칙을 갖다 같이 설명을 쭉 해주는 내용이 프레임 틀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이런 원칙에 의하여 이제 진행을 쭉 하며 하나하나 앞에서 얘기했던 걸 복습하며 나가보도록 하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기업이 가지는 크다란 바로 재무제표는 반드시 세 가지의 공준. 공준은 바로 공공의 기준을 얘기하며 바로 학문이 항상 어떠냐 그러면 틀을 가지기 위해서는 귀납법과 연역법이라는 방법이 있다. 바로 회계학은 귀납법을 갖다 따르기 때문에 항상 공공의 기준을 둬야 된다 하는 말이 공준이 되겠죠. 이 공준에는 아까 중요한 이야기 기업은 주어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 기업 실체설이지. 그리고 기업은 영원히 간다는 바로 우리가 중요한 고잉 컨선의 개념. 그리고 항상 기간별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 이 세 가지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반드시 재무제표가 가져야 할 기준적인 공공의 기준. 기업의 대상으로 잡고 영원히 기업이 간다고 보고 그러면 계속 기간별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공공의 기준인 공준으로 3대 공준으로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걸 알아둬야 되겠죠.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은 첫째는 재무제표를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라. 이해 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목적에 적합하라 그런 말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측 가치는 뭐가 되냐? 미래 가치를 얘기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가치. 피드백은 과거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즉시성은 현재를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타임 예측이 적합하게끔 예측, 피드, 즉시하라. 이런 얘기가 되고 신뢰성은 충실한 표현이 되며 검증이 가능해야 되며 어느 쪽을 편중하지 않고 주주의 입장이든 CEO의 입장이든 어느 쪽을 편중하지 않는 회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적에는 비교 가능성은 바로 나 자신의 비교. 예를 들어 나 자신의 비교 같으면 일관성을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감가상각의 정액을 쓴다면 계속 정액을 써줘야지 정액 쓰다 정률 쓰다 뭐 여러 가지 방법 제도가 바뀌면 비교가 진정한 의미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교 가능은 일관성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타인과의 비교 가능성은 나와 유사한 내가 건축업을 한다 이거죠. 경기가 만약에 안 좋을 때 뭐 대손율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럼 남들이 대손율을 10% 본다면 나도 10% 봐야 되고 대손율을 남들이 5% 본다면 나도 5% 볼 때 진정한 의미에 내가 쟤보다 낫다, 쟤보다 내가 못하다 뭐 이런 비교가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관행을 따라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타인과의 비교죠. 그리고 실질 우선은 바로 전에도 말했지만 베니핏이 바로 어떤 거냐면 코스트보다 한시어야 되느냐 크도록 유도하라 하는 얘기가 실질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비용과 효익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을 가진다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었으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IFRS 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알며 바로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게 바로 재무제표가 가져야 할 주요한 질적 특성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어떤 내용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 가능성은 쉽게 이해하도록 하라 그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다 보면은 뭐가 이해 가능은 바로 그런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바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은 바로 이제 미래냐 현재냐 과거냐 이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표현이 충실하고 검증 가능하고 중립하라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 가능성에는 자신에 대한 비교와 타인과의 비교 가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효율과 비용 간의 균형을 얘기한다고 할 때는 바로 코스트와 비용의 바로 비용과 수익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은 실질 우선과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만 알아둬라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제약이 있더라도 그 제약의 목적에 맞게끔 효용을 갖다 가지게끔 하라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럼 질적 특성 간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충 관계가 될 때 예를 들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상충이 될 때는 어느 쪽을 역점으로 두느냐 상정이라는 말은 질적 특성 간의 어떤 거는 균형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목적 적합이냐 아니면 신뢰성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 이거죠. 목적 적합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목적에 적합하게끔 비교적 회사로 볼 때는 나 잘났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들은 잘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 보통 목적 적합을 가지고 있죠. 신뢰성이라는 건 날 믿어줘 자기를 믿어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갖다 우리가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가 잘났다는 걸 표현하고 싶다. 아니면 자기를 갖다 믿어달라고 얘기하고 싶다. 목적 적합, 신뢰성 이런 얘기를 갖다 인간이 비유한다면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자산을 평가할 때도 목적 적합은 철저히 시가를 중심으로 하죠. 현재 가격이 얼마냐. 왜? 땅값이 제주도 땅값이 10년 전에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현재 1000만 원이다. 그럼 뭐 10년 전에 산 가격은 신뢰성이란 말이야. 현재 가격은 목적 적합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원가냐 시가냐 이거에 따라 다르죠. 자기가 샀을 때 가격을 내놓으면 날 믿어줘. 나는 잘났어 그러려면 현재 가격이 얼마니? 이걸 비교하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그러면 만약에 일종의 공사를 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 적합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 철저히 무엇을 한다면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그런 진행 기준이란 말이야. 진행 기준. 근데 신뢰성이라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완성이 되었을 때, 완성이 될 때 그때 완료된 걸로 본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런 예가 된다 하는 예를 들고 비교를 해두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너무 시간을 끌 수 없고 이거 뒤에 KIFRS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음 회계에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우리 책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우리가 내용 속에서 살펴본다면 세무 상태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자산은 어떠냐?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얘기한다 하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부채다 그러는 건 타인의 지분을 얘기한다. 남이 되갚아야 할 돈을 갖다 얘기한다는데 계정 과목할 때 우리가 이게 타인의 지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주주의 지분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주주가 낸 돈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일종의 구성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구성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 BS를 형성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바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 이미 개정 분류하며 철저히 선생님이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포괄손익 계산서로 가면 수익은 바로 자본이 늘어나는 원인. 자본이 늘어나는 원인을 갖다 우리는 수익이라고 불러준다. 반면에 비용은 뭐가 되느냐? 자본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원인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일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상시에 일어나면 뭐가 됩니까? 수익 비용이라고 불러준다 이거죠. 그런데 길거리 갖다 돈을 주었다. 이득이 되겠죠. 예를 들어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 손실이 되겠죠. 바로 요거는 자본이 플러스 되기는 플러스 되는데 바로 원인이 되는데 일시적이다 이거죠. 일시적. 예를 들어 길거리에 돈 주었다. 이득이라 그러지 수익이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아니 또 예를 들어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 버렸다. 그럼 그거는 자본의 마이너스 영역을 얘기하긴 얘기하는데 일시적이다 이거죠. 일시적이 될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득과 손실이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 수익이나 이득이나 같은 개념이고 비용과 수익은 같지만 일상적이냐 일시적이냐 여기에 따라 우리는 구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으로 회계를 쭉 해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할 여러 가지 속에서 만약에 인식을 할 때 여러분 몇 가지 재무제표를 측정하는 데서 알아둬야 할 이야기들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하죠. 그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여기에 인식을 할 때는 역사적 원가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역사적 원가는 샀을 때 얼마 주고 샀지 그 가격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역사적 원가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면 되죠. 바로 취득 시에 얼마의 돈을 주고 샀죠. 곧 취득할 때 가격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우리가 10년 전 제주도 땅을 평당 10,000원 주고 샀다. 그럼 장부에다 계속 10,000원임을 갖다 고시한다면 역사적 원가라고 말할 수 있고 현실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죠. 그 역사적 원가의 원칙은 그런 게이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갖다 수익을 인식하고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수익의 원칙은 반드시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일반적으로 수익이라고 얘기할 때 수익은 반드시 어떤 이야기라면 가덕 요건 발생주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원인을 발생시켰을 때 발생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덕 요건과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실현이란 말을 갖다 쓰죠. 실현. 내가 돈을 갖다 직접 받았다. 그럼 실현 요건은 내가 돈을 받았을 때를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로부터 내가 뭐가 되냐 돈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는 가덕이란 말은 덕을 갖다가 쌓는다는 개념을 갖다 얘기하죠. 바로 원인을 발생시켰다. 그럼 발생주의가 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원인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그 돈을 직접 받았을 때는 내가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가덕 요건인 발생주의, 원인의 발생주의와 돈을 직접 받는 것까지. 근데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배우지만 비용의 경우는 발생만 되어도 발생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가덕 요건이라고 그랬죠. 가덕 요건만 되면 나는 반드시 준다 이거죠. 일한 사람에게 돈을 준다 이거죠. 내가 남은 돈 빼먹는 거 이거 학문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경우는 발생만 되어도 나는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왜? 도덕성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상대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발생 요건에다가 돈 받을 수 있는 그 가덕 요건 발생에다가 직접 돈까지 받았을 때 수익은 일어났다고 봅니다. 비용의 경우는 내가 남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 그러면 이미 원인이 발생했죠. 그럼 나는 돈 떼먹는 거 이런 거 배우면 안 돼. 도덕성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만 되어도 얘들은 인정하고 수익의 경우는 상대로부터 돈을 받아 내 원인 발생도 시키고 돈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발생과 측정 실현까지가 돼야 돼 완성이라고 본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반드시 나란히 대응되게 하라. 비용 수익의 대응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수익과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배열할 때 배열시 우리가 항상 재무제표 배열할 때 영업에 그죠? 영업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잡는 거 SBU 이렇게 나란히 대칭시키는 것은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이다.
다음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두 번째는 연말이 되었을 때 반드시 원래 발생된 비용과 원래 비용을 대손상각이나 대천충당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무게 이런 것들을 12월 31일 날 반드시 어디 되느냐 책정해줘라. 그래야 그 발생된 해에 비용과 수익을 제자리에 놔주자. 그건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생긴 걸 2018년도에 이런 대손이 발생된다 그래가 때려가면 안 된다. 이거 같은 해 수익이 발생된 해에 연말에 반드시 잡아줘라. 이런 것들이 수익과 비용은 나란히 인식을 같이 하자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에는 완전공시, 그 다음 적정공시, 공정공시가 있는데 완전공시를 갖다 주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지만 바로 적정공시는 소극입니다. 소극적인 입장.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공정공시는 윤리에 맞게끔,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게 완전공시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나타내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안 되는데 수정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다 수정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원칙은 중요도에 따라 예를 들어 계정이 너무 복잡할 때는 세분화하고, 계정이 별로 발생할 때는 잡수익 잡손실로 묶자. 상품이 너무 복잡하니까 왜 되느냐, 매입 매출 2월 상품 3분법으로 가도 돼. 중요성 원칙에 의하여. 길거리 돈 줬다 돈 좀 이런 계정 쓰면 안 돼. 잡수익. 도둑맞음 이런 계정 쓰면 안 돼. 잡손실 묶어라. 너무 계정이 중요할 때는 세분화도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묶어준다. 이게 중요성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주의는 강하면 회사가 세금을 적게 내. 탈세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죠. 절세를 하자는 이야기에 회계 제도를 따른다 그러는 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나 또는 아니면 바로 상품에 대한 재고 처리에서 가능하면 기업의 법인세를 절세하는 쪽으로 가자. 중요성 원칙이고 보수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 관행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들이 대손율을 5% 잡으면 나도 5% 따라줘야 진정한 의미의 비교가 되겠죠. 예를 들어 남들은 10% 잡는데 지는 20% 잡는다. 그런 의미는 진정한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업종별 관행을 따라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논리에 속하는 이야기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며 업종별 관행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